잠깐만요, 여러분. 달러가 오른다고요? 그냥 미국 돈이 좀 세졌나 보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폭등할 때 진짜 문제는 환율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기업의 현금, 나라의 신용, 사람들의 지갑,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믿음까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달러 좀 오를 수도 있지. 미국이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경제가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요, 그 말이 너무 편하게 들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조용히, 천천히, 뒤에서 문이 잠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안에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양말이 안 젖었다고 괜찮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닥 밑은 이미 난리 난 거죠. 이게 달러 폭등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뉴스는 평온하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는 줄이 있고 주식시장도 어느 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네? 아직 안 무너졌네? 근데 경제는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지기 직전이 더 조용합니다. 자,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달러가 폭등한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요? 달러로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보다 달러를 더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이동입니다. 돈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돈은 참 솔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사람은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정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업도 아직 문제 없다고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요? 눈치가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돈은 거의 눈치 백단입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말 안 해도 어? 여기 분위기 이상한데? 하고 먼저 가방 싸서 나갑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달러로 갑니다. 그래서 달러가 폭등할 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미국 돈이 강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아, 세상 돈이 무서워졌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서워지면 경제는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투자하던 돈이 오늘부터는 숨습니다. 어제까지는 위험을 감수하던 돈이 오늘부터는 안전만 찾습니다. 어제까지는 성장 이야기를 듣던 돈이 오늘부터는 손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조용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조각이 나옵니다. 달러가 오르면 단순히 환전할 때 손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흔들립니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기업은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버팁니다. 마진을 줄이고, 광고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아끼고, 재고를 조절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오래 버티면요? 결국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누구에게 오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멀리 미국에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달러는 어느 순간 우리 장바구니에 들어옵니다. 라면 가격 옆에 서 있고, 기름값 옆에 서 있고, 식당 메뉴판 뒤에서 살짝 웃고 있습니다. 어휴, 나 여기까지 왔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덜 씁니다. 돈을 덜 쓰면 가게 매출이 줄고, 가게 매출이 줄면 사장님은 채용을 줄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리고 경제는 천천히 식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경제가 식으면 보통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도 숨을 쉬니까요. 근데 달러가 너무 강하면 많은 나라는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자기 나라 돈이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환율은 더 흔들리고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외국 자본은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아픈데
약을 먹기가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약을 안 먹으면 열이 더 오르는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살짝 난감한 표정이 되는 거죠. 경제 정책도 똑같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무섭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경기가 무섭고, 돈을 풀자니 물가가 무섭고, 돈을 안 풀자니 부채가 무섭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달러 폭등은 국가보다 먼저 기업의 장부를 때립니다. 특히 달러로 빚을 낸 기업들요.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금리도 낮아 보이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다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달러가 폭등합니다. 그러면 같은 빚을 갚는데도 자기 나라 돈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부담은 커집니다. 장사는 똑같이 했는데 갚아야 할 돈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회사 입장에서는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더 열심히 팔아도 환율이 움직이면 장부가 망가집니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도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장의 연료였던 빚이 오늘부터는 목을 조르는 줄이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빚 자체가 아닙니다. 빚을 계속 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업과 국가는 빚을 한 번에 다 갚지 않습니다. 기존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탑니다. 근데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하면 새 빚을 내는 비용이 훨씬 비싸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 수 있던 지마이 이제는 같은 모양인데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가방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갑자기 벽돌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네, 무거워진 겁니다. 그게 지금 부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빚의 모양은 같은데 그 빚을 들고 가는 비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부터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신용 등급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군가 먼저 쓰러집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부실도 버팁니다. 부채도 굴러갑니다. 위험도 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회사 진짜 괜찮아? 이 은행 진짜 안전해? 이 나라는 빚을 갚을 수 있어? 이 자산 가격이 말이 돼? 그리고 이 질문들이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멈춥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방식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래가 줄어듭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가격은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급하게 팝니다. 그 낮은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팝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를 낮게 봅니다. 대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팔아야 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폭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달러는 이상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달러가 더 강해지면 달러 빚을 가진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자산을 더 팝니다.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또 달러를 찾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불안해서 달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서 더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아, 여기서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달러 폭등은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달러가 오릅니다. 그런데 달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안에서 보니까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나가? 시장도 가끔 이렇습니다. 처음엔 안전하려고 달러로 도망갔는데 모두가 동시에 도망가니까 그 도망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중앙은행이 구해주겠지, 금리를 내리겠지, 돈을 풀겠지, 정부가 막아주겠지.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지가 예전보다 좁아졌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부채는 너무 크고 자산 가격은 오래 올라왔고 달러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너무 쉽게 풀면 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풀면 금융 시스템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왼쪽은 물가입니다. 오른쪽은 경기입니다. 앞에는 부채입니다. 뒤에는 환율입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뭔가 밟힙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구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버튼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체력이 거의 없는데 회복 아이템도 별로 없고 뒤에는 보스가 오고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면에는 아직 이렇게 뜹니다. 괜찮습니다. 관리 가능합니다. 이러면 보는 사람은 속이 답답해지죠. 경제도 비슷합니다. 숫자는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질 때는 한 번에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한 곳부터 흔들립니다. 외화빚이 많은 나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가계부채가 큰 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나라, 기업 부채가 많은 산업, 현금 흐름이 약한 회사, 이런 곳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 투자자 심리로 갑니다. 그 다음 소비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과 일자리로 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는 뉴스 속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생활 속에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환율 뉴스였는데 어느 순간 내 카드값이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 금리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내 대출 이자가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자금 흐름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채용을 멈춥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아주 개인적인 고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융 뉴스가 재미없다고요? 이해합니다. 차트 나오고 금리 나오고 환율 나오고 듣다 보면 눈꺼풀이 회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링한 숫자들이 나중에 우리 지갑을 때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뉴스였는데 나중에는 카드 명세서가 됩니다. 그때는 잠이 확 깹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위기를 항상 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무너지는 증권사 건물,